한국어 엄마, 영어 마마, 스페인어 마마, 중국어 마마.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수만 년 동안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거대한 사막으로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교류한 적 없는 대륙의 인류가 왜 가장 근원적인 존재를 부를 때 똑같이 두 입술을 부딪히며 내는 M 사운드를 사용할까요? 언어학자들은 이것이 유아가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내는 가장 원초적인 소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합니다. 인류가 처음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이름 붙인 존재, 그것이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는 이 공통소리는 어쩌면 인류가 언어를 갖기 시작한 가장 최초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언어정보기관 에스놀로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하나씩, 어떤 날은 하루에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 언어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노인이 눈을 감는 순간 수천 년의 역사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이 거대한 언어의 소멸 속도를 역으로 계산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소름 돋는 하나의 결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천 개의 복잡한 언어들이 마치 거꾸로 재생되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점점 합쳐지더니 결국 단 하나의 뿌리로 수렴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이야기는 종교적 픽션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고학, 언어학, 유전학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파고들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묘하게 같은 지점을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더 바이블 랩은 단정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과학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환상 속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1899년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현재의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고대 바빌론 유적지를 발굴하던 중 모래와 흙더미 아래에서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발굴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거대 지구라트, 에테메난키입니다. 수메르어로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고대 기록을 종합하면 이 거대한 탑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약 90m에 달하는 7층 구조였습니다. 현대의 3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입니다. 여기서 당시 인류의 기술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 수메르와 바빌론 문명은 단순히 돌을 깎아 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흙을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드는 소성 기술을 갖고 있었고 천연 아스팔트인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방수 설계를 구현했습니다. 피타고라스보다 수천 년 앞서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 거대 건축물의 하중을 분산시켰습니다. 성경의 묘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묘사는 기이한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전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통로이자 인간이 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장소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탑을 쌓는 것은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문명에게 충분히 현실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증거가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 권위자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 박사가 해독한 수메르 점토판에는 성경이 쓰이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에테메르카르와 아라타의 주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고대 점토판에는 온 인류가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으나 신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수메르 기록과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두 전승이 같은 사건의 기억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노아의 홍수와 교차 검증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학계에서 완전히 확정된 합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명이 이토록 유사한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묘사했을까요? 이 질문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언어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언어가 갈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라는 것이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백지 상태로 태어나 주변의 소리를 앵무새처럼 모방하며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MIT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촘스키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뇌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하는 동일한 구조, 언어 습득 장치가 선천적으로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보편 문법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겉보기에 한국어, 영어, 스와힐리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보이지만 심층 구조를 해부해보면 놀랍도록 동일한 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언어는 명사와 동사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질문을 만드는 방식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합니다. 물론 아마존의 피라하족 언어처럼 보편 문법의 예외로 거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촘스키 이론 자체도 지금도 수정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핵심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인간만이 이 정도로 복잡한 언어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가? 왜 전 세계 언어들은 표면은 달라도 깊은 구조가 닮아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동일한 언어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 아니면 처음부터 같은 언어를 쓰던 인류가 흩어지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분화했다는 것. 성경은 후자를 말합니다. 촘스키의 보편 문법은 이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어가 진화하고 갈라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비교 언어학자들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세기 독일 언어학자 아우구스트 슐라이어는 생물학의 진화 계통도처럼 언어도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복원한 원시 인도유럽어, 즉 프로토인도유럽어는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 언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산스크리트어의 공통조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를 보면 영어의 파더, 독일어의 파터, 라틴어의 파테르, 산스크리트어의 피타르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분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유럽어족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1960년대 소련의 언어학자 일리치 마이너스 스비티치는 더 대담한 가설을 제기합니다. 노스트라틱 가설입니다. 인도유럽어, 세머, 우랄어, 알타이어, 드라비다어 등 유라시아 주요 언어족이 모두 하나의 공통조상 언어에서 갈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은 지금도 학계에서 논쟁 중이고 확정된 이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증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학자 메린 루레는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를 비교 분석하여 서로 교류할 가능성이 없는 대륙의 언어들 속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27개의 원시 단어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물을 뜻하는 원시 발음 아쿠아, 하나를 뜻하는 틱, 둘을 뜻하는 팔 같은 발음 체계가 아프리카, 아마존, 유라시아의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연구는 학계에서 강한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방법론의 이의를 제기하며 통계적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주류 학계에서 확정된 이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자체를 진지하게 던지는 연구자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 가설이 완전히 반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언어 분화의 흔적은 언어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학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화에서 인류의 유전자가 특정 시기에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유전자 병목 현상을 다뤘습니다. 일부 연구는 이 시기 이후 인류가 사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1993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발표된 귀도 바르부야니와 안드레아 필라스트로의 연구는 유럽 내 유전적 거리와 언어 그룹의 경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인류의 유전자 지도가 갈라지는 분기점과 언어의 계통 트리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놀랍도록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경계와 유전적 거리가 벌어지는 경계가 겹쳤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연구는 유럽 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고 바벨탑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학계 합의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향은 분명합니다. 인류의 이동 경로와 언어의 분화 경로는 겹칩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고 함께 갈라졌습니다. 루이지 루카 카발리마이너스 스포르차와 같은 진화 유전학자들의 연구도 인류의 확산 패턴과 언어 분포 패턴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학이 역으로 추적하는 공통조어의 기원, 유전학이 가리키는 인류 확산의 시작점,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묘하게 겹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벨탑 이후의 분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동원된 거대한 마천루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바벨탑에서의 언어 분열은 진화 인류학에서 말하는 덤바의 수, 즉 인간의 뇌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한계치를 초과한 시스템의 붕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거대 제국,
단 하나의 언어라는 극단적인 과부하 상태에서 인류가 생존을 위해 강제로 분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점토판과 창세기의 기록은 이것이 외부에서 개입한 의도적인 리셋이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은 바빌론에서 실제로 거대한 탑의 흔적을 발굴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은 성경보다 앞서 언어가 하나였다는 기억을 기록했습니다. 비교 언어학은 7,000개의 언어가 공통 조상에서 분화됐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촘스키는 인간의 뇌에 공통 언어 구조가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전학은 인류의 이동 경로와 언어 분포가 겹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은 아직 최종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적어 놓았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는 우연히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갈라놓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오래된 질문을 다룹니다. 빅뱅 이론과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 이 둘이 소름 돋게 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독하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